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월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기관 수급 부진으로 인해서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항공주는 크게 상승한 반면에 조선주와 건설주, 정유주 등 산업재 업종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지부진한 등락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다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1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응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일본의 10월 생산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어떤 산업이 일본의 경기 회복을 이끌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생산이 늘어날지 여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일본에서는 한 15개 제조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6개 업종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용이라든지 생산, 사무용 기기 같은 쪽에서는 엔 하락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러스 한 4% 증가했고요. 전기 기계도 3%, 전자부품이라든지 디바이스 산업도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플러스 0.2로 나왔는데요. 또 생산 예측 지수 같은 경우에도 11월과 12월이 모두 증가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들어와서 감소 추세를 보였던 생산 부분이 하반기 그 연말로 가면 갈수록 완만한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수송기계라든지 정보통신기계 쪽은 아무래도 재고 조정이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조금 악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철강이라든지 수송기계, 화학, 전기기계 쪽은 미국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일본의 10월 물가를 보면요. 소비세 영향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9%로 12개월 만에 1%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의 2% 물가 상승 목표를 크게 하회한 수치인데요. 앞으로 물가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까요? 네, 물가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일본의 그 거시 모델을 이용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요. 엔화 환율이 10% 하락을 하고요. 저유가가 20% 하락하는 그 동시 진행적인 사항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압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좀 그 양측이 좀 비슷해지고요. 그리고 4분기 때는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달러엔 환율이 뿐만 아니라 유가가 계속 현재 상황에서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가 하락이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환율은 좀 보합이고요. 유가가 2014년 말까지 1배럴당 80달러까지 회복이 되더라도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는 0.5%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대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라든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엔 달러 환율 약세 외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 소비와 광공업 생산 지수가 회복돼서 일본 경기가 빠르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경기 회복 신호를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오늘 그 법인 기업 통계가 발표되고요. 금요일 날은 경기 동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오늘 발표되는 그 3분기 법인 기업 통계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발표가 되는데요. 전년 대비 순이익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 호조로 인해서 수송기계라든지 전기기계 쪽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광객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순이익의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다음 주에 발표되는 그 3분기 GDP 2차 속보의 그 주요 재료가 들어가는 설비 투자라든지 재고 투자가 오늘 같이 발표되기 때문에 관련 수치에 따라서는 주가가 큰 폭의 급등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10월 경기 동행 지수를 보면은 내구재 소비 출하가 하락한 영향 그리고 또 투자재 출하는 좀 상승했던 영향을 받아서 동행 지수 같은 경우는 행보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라든지 도쿄 증시의 주가 지수가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엔저도 문제이긴 하지만 위안화의 절하도 수출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중국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위안화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목적과 또 위안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과연 하락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위에나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계속되는 위안화 절상 압력에다가 노동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 제품들의 점유율이 2010년 이후 계속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전이라든지 섬유 제품, 완구, 자파 쪽은 점유율이 둔화세가 아주 뚜렷한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 경쟁하는 중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력이 급속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환율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그 소리 없는 글로벌 환율 전쟁이 97년 이후에 아시아 외환위기 때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위안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금융 완화책을 내년에도 한두 번 더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는 내년 말에는 6.35위엔 정도까지 절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양적 완화 기조를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2015년에 경제정책 방향이 정해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9일 개최가 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란 어떤 성격의 회의이고 또 내년 경제정책 목표와 운영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현재 그 중국의 경제 동향을 좀 제대로 판단하고요.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회의입니다. 회의 기간은 통상 2, 3일 정도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도 정책이라든지 개혁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운용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내년도 GDP 성장률 목표를 3년 만에 처음으로 7% 안팎으로 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앞으로 수리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철도 같은 쪽에서는 민간 투자를 좀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소비나 서비스 주도의 성장 모델을 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토지나 호직제도 개혁이 나오게 되고요. 또 연금 제도도 통합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국유기업 개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큰 대자에서 강할 강자로 지금 바뀌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핵 발전소 기업이라든지 고속철도 기업, 로봇 회사, 위성 항공 기업 등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 목표는 3.5% 내외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M2 증가율은 12%로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실시한 배경에는요, 올해 성장률 목표가 7.5% 전후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GDP 성장률 앞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까요? 네, 국제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의 그 평균치를 보면요. 올해 4분기에는 한 7.3%로 떨어지고요. 이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성장률은 7.4%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7.2%서부터 시작해서 4분기에는 6.9%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1% 전후로 계속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계속 그 성장 동력을 찾고 있지만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강한 그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모델을 찾는 이런 작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그 2015년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보다 그 조금 내려간 1.8% 그리고 수출은 유예나 절하로 인해서 8.5%까지 좀 성장세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동양생명이요.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요. 41승 39무 26패가 되셨는데요. 동양생명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보합이죠. 네. 예. 뭐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니까요. 강보합권이고. 자, 일단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변동성 자체가 또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고 난 다음에 가격 자체가 그냥 옆으로 뭐 형보로 하는 그런 자체가 조금 더 이어졌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하단 권역을 보시면 자, 꾸준히 지지를 일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인 이평선을 깨고 난 다음에 지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단 권역 이 가격대 60일선 자체보다는 상단 권역 자체에서 지지를 조금 해주는 것은 인위적인 움직임이 조금 포착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런 가격 권역을 조금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 권역은 정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인위적인 힘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거기 안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요. 저가 권역에서는 꾸준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가 권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마다 다시 어느 정도의 이런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5%를 목표로 했는데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서 좀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 그리고 우리 예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대출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금액보다는 금융자산 쪽으로 옮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보험업종도 한 번에 패러다임적인 부분이 바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생명 좋은 종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캐치를 하시고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익률 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도 수익 중인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삼진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삼진이라는 종목 먼저 첫 번째 그림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의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리모트 컨트롤 유니트죠. 자,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 건데, 자, 삼진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삼성에서 전자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이라는 거죠. 자, 삼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적인 부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러는 어때요? 우리가 TV라든지 아니면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이 많이 팔려야지만 이 삼진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TV라든지 아니면 전자 제품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죠, 맞죠? 삼진이 보일러에 대한 연구를 40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더 특화를 시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온수 매트를 만들었는데, 그 온수 매트가 웰퍼스 온수 매트죠. 온수 매트에 딱 그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두 군데가 있죠. 스팀보이 온수 매트, 그리고 한 군데가 또 웰퍼스 온수 매트인데요. 자, 스팀보이 온수 매트는 김혜애 씨가 광고를 하는 그 기업이고, 웰퍼스 온수 매트는 이보영 씨가 광고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 점유율은 비슷합니다. 대신 가격은 스팀보이가 조금 더 비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홈쇼핑에서 꾸준히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웰퍼스 온수 매트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삼진의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온수 매트 집에 다들 한 개씩 있으시죠? 브랜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 웰퍼스다. 그러면 이 삼진이라는 회사의 온수 매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다, 그죠? 예, 지금 하한가 2번 맞았습니다. 하한가 2번 맞았는데, 자, 11월 4일, 11월 5일인데요.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예. 11월 4일날, 11월 5일날 뉴스가 안 나왔어요. 원래 하한가 2번 정도 맞으면 뉴스가 나올 법도 한데 뉴스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11월 3일날 찬바람 불자 겨울주 뜨끈뜨끈이라는 뭐 뉴스 한 개 나오고, 의료주에 대한 얘기, 온열 제품에 대한 얘기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유 없는 하한가 2방을 맞았다, 그죠? 자, 이유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왜? 온수 매트가 팔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월봉과 주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월봉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월봉 보시면요, 중요한 맥점 자리는 하단권역이죠. 하단권역이고, 자, 상단권역에 지금 올라가면서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자리도 다시 한 번 더 굳건한 지지가 완성되지 않겠나 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이 자리죠. 자, 1차적인 지지는 나왔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차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하단의 이 물량 자체가 저는 투매성 물량이라기보다는 매집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의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유 없는 하한가였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5% 저는 충분히 날 수 있고 그 이상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니까 많이 사지는 마시고 비중 조절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24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온수매트의 판매가 증가가 기대가 되는 삼진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 대표님께서 오늘 장 예상부터 해주실까요? 네,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좋지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도 좀 가려다가 좀 못 갔던 모양을 좀 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말씀드린 거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게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성격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의 매매 공방이 좀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545포인트, 550포인트 약간 저항을 맞으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월말이 끝났고요. 12월 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주 초반에 연출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급 주체별로 좀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느낌은 굉장히 좀 외국인 기관 모두 좀 신중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겠고요. 전거래일에 좀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기아차, 삼성 SDS, 네이버, 대한항공, LG, 신한지주,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들 좀 샀거든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현대차, KCC, SKCNC, 쿠쿠전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삼성그룹주 IT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IT 역시 마찬가지고요. 항공 그리고 해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콘텐츠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오늘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970포인트 초반에서 시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1970포인트 초반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지지가 되던 최저점 위치이기 때문에 요 위치에 대한 지지력을 아침에 주 초반에 확인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낙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 조정의 모습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아침에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일단 강보합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45포인트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지지가 되던 자리가 한 545포인트, 한 540, 한 2, 3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력을 아침에 좀 체크를 하면서,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은 양호한 모습이겠습니다만 상대적인 양호한 모습인 거지 코스닥 혼자 상승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선물 자체가 지금 0.7%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베이시스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고, 베이시스가 안 좋게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오늘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자. 베이시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0.3 정도에서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백워데이션을 보여준다면은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환율적인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일단은 지난 금요일이죠. 다시 1,100원대, 거의 1,11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107원에서 마감된 상황에서 오늘도 5.6원이 지금 올라오면서 다시금 지난번 고점대 1,110 한 2원, 3원대를 시가를 형성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원화 약세가 좀 더 진행된다는 모습. 그렇다면은 뭐 조금 환율에 관련해 가지고 지수의 변동성도 같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 1117원, 1120원 정도가 저항으로 맞고 나서 다시 1110원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이 자리가 뚫리게 된다라면은 뭐 이번 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1030원대까지는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09% 상승한 17,475.1엔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0.5%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68%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소폭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약세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2%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SK텔레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 중이고요. 기아차와 KB금융, 삼성화재 모두 약세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빨간불이 많이 보이네요. 다음 카카오만 1.3%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모두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선은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5쇼핑과 CJ ENM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약세 종목 업종들이 좀 많네요. 일단 뭐 강세로 좀 전환된 것들은 통신, 전기가스, 운수창고, 섬유의복, 은행, 전기전자, 의료정밀 정도거든요. 혹시 통신이나 뭐 전기가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내수 친화적인 성격들이 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배당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통신은 SK텔레콤이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와 LGU 플러스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항공주와 해운주들 덕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익스프레스가 상한까지 갱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또 8.6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 역시 유가가 한 번 더 떨어졌기 때문에 항공주는 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보와 한진해운 역시도 5% 넘는 상승폭, 그리고 대한항공도 5%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KCTC, KSS 해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 대한해운, 한국공항, 현대상선, 동양고속, 한솔로지스틱스, 그리고 한진, 인터지스, 세방, CJ 대한통운, 천일고속 같은 종목도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는 경남에너지가 1.57%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인천도시가스, 대성에너지, 삼천리 모두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섬유의복 쪽도 오늘은 조금 반등을 보여주려는 모습이네요. 한섬이 6% 넘는 상승폭, 그리고 전방, 한세실업, 박림, 원림, 대현, 신원, 에리트베이지, DSR, 일정실업 같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은행 업종에서는 우리은행이 1.4% 상승 중, 그리고 의료정밀 쪽에서는 DI와 미래산업이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약보합 수준에 있는 또는 약세 수준에 있는 업종들이 많고요. 전기전자가 지금 플러스로 돌았는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동전자, 큰 종목 중에 대덕GDS, 삼형전자, GS인스트루먼트, 주연테크, 삼화전기, 광전자, LG전자, 금호전기, 필록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보합 수준에 있는 종목들, 업종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보합권이나 약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흐름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뭐 기타 제조라든지 출판 매체 복제, 오락문화, 기타 서비스, 종이 목재, 소프트웨어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뭐 기타 제조 같은 경우에는 손오공이 6.8%, 7% 가까운 상승폭, 그 에이스 침대 역시도 6%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로만송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같은 경우에는 에듀박스가 3.9%, 예림당이 2.7% 오르고 있는데 역시나 도서정가제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항공, 저가 항공주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좋은 모습 연출하고 있다. JMI와 KD미디어, 양지사, 스포츠서울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 쪽에서는 뭐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BSE가 6.7%, 스티렌리소시가 3.18%, 하림홀딩스 3.1%, 자연광환경, EM넷, 바이로메드, 히림, 고려신용정보, 레드캡토, YNT, 인터파크, 나스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락문화 쪽은 미디어플렉스가 3.3% 상승하고 있고 키이스트가 1%, YG 엔터테인먼트와 SM 파라다이스, 대원미디어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쪽은 대림제지가 1%, 그리고 산성 LNS가 0.8%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봐 주실까요? 네, 수급 자체적으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유가 시장은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고 소폭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증권 쪽 관련된 매도 물량이 한 300억 가까이 쏟아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은 매도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선물 쪽으로 벌써 2,500계약에 순간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선물 시장 중심으로 해서 백오데이션이 조금 강화가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더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움직임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2주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초에 접근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다다음 주가 만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화학 쪽하고 운송 장비 쪽을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쪽은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환율이 급등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60전이 상승한 1113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116원 50전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16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달러 자체의 강세 요인보다는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유로존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가 지난 9월에 기록한 5년 만에 최저치인 0.3%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한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0.9% 상승하는 것에 그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이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욱 글로벌 달러 강세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국제 유가의 급락입니다. 오펙 회원국들은 국제 원유의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산이 아니라 가격 하락을 선택했고요. 이로 인해서 WTI의 경우 배럴당 65달러 아래로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은 원유와 관련된 러시아 루블이나 또 캐나다 달러의 하락을 통해서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유로존과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강화시키면서 이를 반영한 유로화와 엔화의 추가 하락이 달러화가 다른 상대 통화들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게 하는 주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개장과 함께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 엔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전 고점인 118.96엔을 앞두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를 돌파할 경우 다음 저항선인 119.20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 달러 원 역시 전 고점인 1117원 10전의 상향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는 달러 강세 요인들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달러 강세를 제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미 국채 금리의 하락입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는 만큼 미 국채 금리는 이를 반영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초점이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미 국채 금리 하락으로 옮겨질 경우 달러화가 급등 이후 차익 실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글로벌 달러는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조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상대통화 약세로 인해서 다시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통화상들의 기술적인 지표들을 보면 매수와 매도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할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다시 조정을 보일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11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 고점 돌파 여부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유가 폭락에 정유화학 조선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 하락 최대 수혜주인 항공주 어디까지 날아갈까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대상은요 3분기 어닝쇼크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정유주들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또 급락이 나왔는데,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원유에 대한 감산을 하지 않기로 또 결정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죠. 28일에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내년 1월에 인도되는 인도분 이 서부텍사스산 원유, 영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WTI라고 하는데 전거래일보다 한 $7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10%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굉장히 좀 강한 급락세가 나왔고요. 66.15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이 되고요. 이 인도산 브렌트유라고 하죠. 이 인도분 1월에 인도되는 이제 브렌트유라고 하죠. 보통 이제 브렌트유하고 서부텍사스산 원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브렌트유를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제 브렌트유도 이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되는데 이 브렌트유 역시도 2.43달러, 퍼센테이지로 한 3.35%달러, 3.35% 하락해서 70.15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이 WTI 같은 경우에 2009년 9월 이후,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70달러 아래로 좀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원유 상품 모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유주들의 이 안 좋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인 항공주나 해운주는 좋겠죠. 역시나 이 국제 유가가 좀 폭락이 이어지면서 정유주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오펙이 다시 한번 우리 감산할 거야.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어 보이죠. 왜냐하면 오펙이 이미 회의를 한번 거쳤고 거기 안에서 감산 결정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 오펙의 어떤 입장에서 단기간에 특히나 초단기간에 다시 한번 본인들의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급락한 SK이노베이션, GS, SOL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주가가 쉽게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경기는 일단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원유 소비가 많아지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이 SOC 투자나 이 어떤
설비 투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는 아직까지 좀 쉽지 않다. 물론 뭐 어떤 경기 부양책들의 세계 각국이 좀 들고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지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했을 때는 뭐 단기간에 이 정유주들을 좀 보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유가가 급락해서 좋은 데도 있죠. 항공주들, 역시나 항공주들인데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AK홀딩스, 예림당 뭐 다 좋죠. 왜 좋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사들은 제트유를 소비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름값이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줄고 수익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물동량하고 소비 시즌을 맞아서 물동량하고 여객 수송률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고 비용은 통제된다. 그럼 당연히 수익성은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급등 나오고 있고, AK홀딩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죠. 그리고 예림당, TA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항공주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도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유가가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항공주들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계속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대상인데, 대상은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네요. 향후 실적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고요. 이제 매출 원가가 상승을 하고 판관 비율이 나빠졌다. 그래서 경쟁력이 후퇴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수익 추정치 대비 시장 컨센서스 대비 3분기 매출액이 한 6,92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0.8% 정도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이 35.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25억 정도 공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일단 줄어든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나 드리고, 그리고 4분기에 좀 괜찮아진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4분기에도 쉽사리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하한가에서 머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만약에 하한가에 들어간다면 일단 내일 기점에서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죠. 과연 내일 매수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느냐, 이 부분은 내일 주가가 좀 결정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죠. 3분기 안 좋은 실적이 있는데 한 부류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빠진 이후에 반등이 빨리 나오고, 한 부류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어떤 차이냐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차이죠. 그러니까 4분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은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도 주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TNG입니다. 담배 수요 감소 우려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진해운홀딩스는 3분기 영업이익 급증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3분기 실적 부진의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KTNG가 주가 좀 난리예요. 담배세 인상,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주가 자체가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이라 말하기 좀 애매한데요. 불과 10몇 분 만에 거의 10%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나폭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은 나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처음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2,000원 정도 인하에 대해서는 2,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됐던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한 1,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 좀 작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담배값이 2,000원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뭐 KT&G 내부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영업이익이 내년에 단숨에 16% 정도 감소할 수 있다. 뭐 다른 개별 연구소에 따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대 32%까지도 급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KT&G가 담배만 파는 것이 아니라 뭐 인삼이라든지 뭐 홍삼 이런 부분들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계속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여파는 좀 크진 않을 수 있다. 다만 주가 자체가 당분간은 조금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처럼 10만 원대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9만 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박스권 행보세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서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주가를 담배 가격 인상을 상쇄할 만한 호재는 아니다라는 건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진해운홀딩스가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매출이 한 1,358억 정도 보여줬고요. 한 영업이익은 149억 정도, 전년 대비 8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353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한진해운홀딩스가 이제 한진 그룹하고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갔죠. 한진해운도 얼마 전에 다 매각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최은영 회장이 뭐 회사 변경까지도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유소홀딩스로 변경을 좀 하면서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신사업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은 환율 영향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유가 같은 경우가 좀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분기부터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향후 뭐 유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거래량이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한 11,500원 전후가 얼마나 강하게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니스는 반대로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8%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은 조금 줄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죠. 3분기가 106억 정도 손실을 발생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355억 정도 49% 가까이 급감을 했고 당기 순손실은 81억을 발생을 했는데 여름이 워낙에 마른 장마였고요. 그리고 올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습기 판매가 급감을 했고 또 제습기 판매가 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약간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좀 급감시키는 요인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에어워셔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좀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3분기, 4분기,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수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가에 좀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하시면서 좀 손실이 크시더라도 좀 비중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SDS입니다.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 나흘 만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섬입니다. 3분기 호실적이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웹제는요, 중국 게임 흥행 기대감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SDS는 뭐 계속 이슈가 나오네요.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시장의 화제거리인데 일단 고점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밀렸고요. 최근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4분기 실적의 시장 전망치가 SDS 같은 경우 뭐 상회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증권사에서 나왔죠.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매출액 같은 경우 뭐 30% 가까운 상승폭,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77% 증가할 것이다. 뭐 SI 쪽,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쪽이 굉장히 좀 계절적인 수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무슨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었던 부분들, 결국에는 좀 주가가 조정 이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은 굉장히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보통 이제 신규 종목들이 어려운 게 바닥을 잡기가 어렵죠. 기술적 분석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쉽사리 판단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수급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규 종목은 움직임이 이제 상장 초기에 좀 반짝하다가 시간을 갖고 향후에 진정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SDS 매매를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한 35만 원 초반대 34만 원으로 가면 매수할 만하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SDS가 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이 굉장히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회자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경영권 승계는 고점 한 43만 원대에서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섬인데요. 한섬 같은 경우에는 또 3분기 호실적에 급등을 하네요. 오늘 섬유의복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인데, 또 한섬도 급등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좀 이 차익 실현들이 쏟아진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주가 판단이 들고,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늘어난 997억, 약 1,000억 가까운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5% 정도 줄어든 80억.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고요. 국내 브랜드 매출액이 한 1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유명한 게 이제 타임 업무하고 시스템 업무인데, 이 타임 업무나 시스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탄탄한 구매층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좀 성장을 한 부분이 주요 요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좀 소비가 부진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브랜드나 소비 관련주들의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좀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좀 박수를 받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종목은 웹젠인데,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이제 웹젠이 아닐까. 오늘도 역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국내 1위의 또 점유율, 이런 것들이 있죠. 웹진 신작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일명 MMORPG라고 하는데, 이 전민 기적을 10일부터 중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일단 200만 명 정도 사전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잘 된다면 결국에는 중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수준에서 과연 매수 참여를 해서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리스크를 좀 안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 기술적인 트레이딩이나 장중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한 주가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또 그 웹툰 같은 경우 이 뮤 온라인이라고 해서 MU라고 하는 게임인데, 약간 리니지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모바일 쪽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호재는 있다는데, 호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녹아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고요. 인수하는 현대컨소시엄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평가인데요. 그리고 겨울 성수기를 맞은 여행주들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소리바다는 4분기 흑자 전환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뭐 현대그룹
중에서 이제 철강 관련된 업체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제철이 1%대, 현대위아도 1%대, 현대하이스코어 0.5%대. 일단 동부특수강은 3,900억대, 3,943억에 인수한다고 그러고요. 현대제철이 50%, 현대위아가 40%, 현대하이스코어가 10% 정도 서로 이제 배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관련된 사업군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철강이라든지 특수강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고가로 인수했다. 그러니까 경쟁이 좀 커지면서 비싸게 인수했다는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뭐 한전 지분을 비싸게 인수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요인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본다라면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손절매를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그 4분기 성수기 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워낙 강세로 인해 가지고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비행기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더 많은 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호재들이 겹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한 7만 8천 원, 8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저항대가 8만 원대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성수기 진입을 하고 있고 두 자리 영업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매물대는 단번에 돌파하기 쉽지 않다. 최근에 보신다면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단기 매물대 에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소리바다가 4분기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6%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밀크에 대한 서비스가 실적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뭐 밀크는 뭐 삼성 쪽에서 미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소리바다 광고 이런 것도 없이 벌써 2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한국당 2원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뭐 2원이 적겠습니다만은 뭐 200만 명이 하루에 한국씩만 들어도 400만 원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된다라면 충분히 모멘텀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급등세로 가기보다는 약간의 하락세를 좀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5,500원, 5,600원 정도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글로벌 소비 시즌이 시작됐다. 모바일 결제 관련주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호조로 보이고 있다.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됐다.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글로벌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됐다. 모바일 결제 관련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 뭐 미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뭐 모바일 결제 회사라고 하면 이제 다날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점차 진입을 하면서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던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신고가 돌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국제 유가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펙에서 이제 뭐 감산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런 유가 하락 그리고 이제 곧 12월 연말부터 이제 연초까지 겨울에 이제 여행 시즌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여행주들 뭐 하나투어라든지 뭐 모두투어 이런 여행주들과 항공주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제주항공을 홀딩하고 있는 AK홀딩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을 가지고 있는 티웨이홀딩스, 그리고 그 외 모회사인 내일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방학 시즌이 이제 도래하죠.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대학, 고등학교, 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방학 시즌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단기간에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되면서 좀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좀 시달리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가장 좋았던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이제 게임빌이 되겠고요. 가장 급락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였던 종목이 이제 컴투스, 상당히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분할매수 관점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장이 또 왜 이 모양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흔드는. 자,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장이 왜 폭락을 할까요? 그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이런 나라에서는 뭐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화학주를 시계 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또 급락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옛말, 딱 그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요. 자, 일본같이 지금 저물가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주식에 타격을 받는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시장을 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핑계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 들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참 이 요새 같은 장을 보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 수능 시험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맞춰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자, 제가 지난주에 수익을 말하다와 그리고 지난주 이 역전의 명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항공주죠. 그죠? 항공주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해외 직구족들에 대해서 직구하는 족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걸 잡아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 KG모빌리언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항공주만 지금 조금 강하게 오른다. 자,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까. 국제유가 왜 떨어졌습니까? 오페크 산유국에서 이제 그걸 감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원래 감산 조치를 해요. 근데 얘들이 감산을 안 하겠답니다. 그냥 기존에 생산하던 것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감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는 더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감산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산이 딱 되고 나니까 지금 여파가 딱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화학주죠. 감산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죠? 화학주는 급락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화학주가 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면 조선, 정유, 화학, 정화조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죠? 조선정유화학 오늘 뭐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맞춰서 기쁜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참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찝찝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대형 IT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좋고요. 그죠? 계속 강조드렸던 만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안 좋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 시장도 빼고 있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SNS는 다시 올라왔네요. 그죠? 이런 쪽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도 전체적으로 빼고 있고,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10% 되는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지금 뭐 소리바다나 이런 종목들, 음원 콘텐츠 관련 쪽만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들이 왜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빠지고 조금만 들른다고 싶으면 또 빠지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결과적으로는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이 결국 많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은 단기를 단타 매매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단타 매매하고 있죠. 그죠? 한머니 자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자, 이걸 눈치 보면서 누가 또 이걸 주도하고 있느냐?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들은 결국은 수수료 챙기기 급급해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이 시장의 불건전성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증가시키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의심 속에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 연말 랠리, 배당 랠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머니 자금에 의해서, 그리고 단기성 자금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는 이런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원고를 적으면서 국제 유가에 대한 변수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변수가 이렇게까지 나타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번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11일 날인데 이걸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다시 또 심술을 좀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심술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완만한 상승세를 다시 만들어 나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물하시는 것도 아니고 옵션 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강조 드릴게요. 자, 결국은 올라올 놈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 뿐이에요. 그죠? 자,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요 종목 제가 반드시 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확 가고 있지는 못하네요. 그죠? 자, 오늘 아침에도 조금 급등세를 좀 만들어냈었는데 아직까지 확 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결국은 올라올 놈들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도 결국은 실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적이 코스닥 쪽이 낫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은 중국이 또 살아 돌아올 것이고, 그 중국에 대한 관련주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이제 그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분할 매수 자리대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시장이 급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빠지고 막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 지금 날씨도 춥고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바깥에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자, 이 눈길에 참 눈길 좀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날씨도 지금 변덕스러워요. 거기다 주식시장도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까지 흔들리면 여러분들만 힘들어지고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장은 잠시 3월만큼 사모았으면 잠시 HTS를 꺼두시고 맑은 공기 쐬시고 그 다음에 등산이라도 좀 다녀오시고 우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사놓을 만큼 사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 이 HTS 꺼두세요. 꼭 굳이 이걸 계속 보고 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꺼두시고 저는 여전히 산타랠리, 배당랠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작용할 이번 달이 그 기대감이 작용할 것이고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신년이 밝아오면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기대감이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게 무너질 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너질 장이 아니다 싶으면 꾹 쥐고 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꾹 쥐고 가는데 손실이 커서 좀 괴롭다 하시는 분들 제가 자꾸 쥐고 가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크게 수익을 준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마음 가라앉히시고 꾹 쥐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1966포인트까지 하락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4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